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은근슬쩍 하나 걸쳤어요. 전직 총리들과는 다르게 현장을 내가 챙겨왔다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빈 점퍼 앞에서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황교안 총리는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문정권 심판, 예. 그리고 경제 망친, 뭐 이걸 내가 살리겠다. 이러다 보니까 종로 돌면서 지금 좀 전에 그 뒤에 임대 막 지저분하게 있던 게 임대 문이 이런 거예요. 전화번호 적혀 있고. 빈 가게, 빈 상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건 종로 나가보실 분들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 총리가 그걸 보면서, 황 전 총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대로변에 임대 문의가 이렇게 많이 붙을 정도면 골목은 더 심하겠군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인터뷰도 일부러 비어있는, 정말 종로 그러면 예전엔 경제의 가장 그 중심,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상가들도 북적북적하고 외국인들도 많고 이런 곳들인데 너무나 많은 물론 임대 문의가 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교체가 더 좋은 걸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각을 시킨 것이고, 예.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근슬쩍 자신의 이제 어필을 하면서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도 이렇게 막 활발하게 다니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좀 바빠진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두 분이 이제 같이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신문 일면에 항상 두 분 이렇게 맞대응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진들이 신문 사진에 실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서로의 공약 단계가 이번에 그 돌아다니는 이 모습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어느 전략이 더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굵직굵직한 일단 대선 주자들의 대결이 실제로 이제 벌어진 것 그리고 그나마 황 대표가 오늘 원래 월요일까지 미루기로 했었는데 금요일에 빨리 발표한 것 등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이 대선의 전초전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둘 다 종로가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이낙연 예. 전 총리 지금 전셋집 얻은 거고 황교안 대표도 지금 전셋집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 와중에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 1번지 종로라는 점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에 예비 대선 후보자들이 붙었다는 점 여러 가지로 앞으로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딱 선거를 보면 각 당에 이 선거 상황실이 꾸려지잖아요. 상황실에서 이제 지도가 쫙 펼쳐지고 그 중에서 서울 지도가 쫙 펼쳐지면 하나하나 이제 유력할 때마다 이제 당의 깃발을 딱 표시합니다. 큰 그 화이트보드 벽판에 마그네틱 자석으로 당선 유력, 분리, 경합 이렇게 되고 개표될 때마다 이제 당선된 지역에 꽃다발을 붙이면서 환호하는데 가장 자존심, 장 소장님, 네. 이 종로를 어느 색깔의 깃발을 꼽느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아니면 뭐 노란색일 수도 있으니까 노란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선거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정치 1번지니까 그렇죠. 1번지니까. 항상 여기서 또 대통령도 몇 분 배출이 됐고. 근데 제가 이제 선거 참모라면 예. 그 지금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저런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기 지금 예.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총리나 순시하는 거예요. 순시다 저거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네. 뒤에 막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이것은 순시다. 네, 운동이 아니다. 저런 모습은 표의 득점이 안 돼요. 이낙연 총리도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뒤에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저러서는 안 되고요. 예. 정말 뚜벅뚜벅 진정성 있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행비 3명만 됐고 그렇게 진정하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그런 모습 해야지 저런 이제 화면용 선거용 저런 모습은 안 취했으면 좋겠어요. 저러면은 금방 이제 주민들이 싫어요. 저는 꼭 황교안 대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예. 황교안 대표가 2배 이상 차이로 지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선거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만만한 이낙연 총리에게도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만만한 선거가 아니다.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3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낙연 총리가 대중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분은 쉬운 데서 선거를 해왔어요. 전남지사. 전남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잖아요. 종로처럼 저렇게 치열한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가 점점 붙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오는 걸 보면 선거운동 중간에 되게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할 거고 얼마 전에 보면은 지하철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주위에 아무도 안 앉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출된 거라고 저는 봐요. 저분이 대중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하나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총리는 되게 최고조에 올라가 있어요. 예. 총리를 하고 나왔으니까 또한 정권에서 밀어주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되게 높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실수하면 아유 이낙연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실망하고 황 대표는 지금 최저치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통합하겠다, 종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점수를 따가는 건데
조금만 잘하면 황교안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옛날에 황교안이 아니네. 그래서 점수를 따갈 거다. 그래서 좁혀지는 추세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집권 3년 차의 선거는요. 정권 심판이에요. 구도를 이기는 선거에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구도가 기본적으로 정권을 심판을 하겠다. 그래 문재인 정권은 잘하고도 있지만 이번에 한 번은 견제와 혼나는 게 필요해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로 조국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과 어긋나는 행동을 해왔는데 이낙연 총리는요. 그거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거를 보호하고 옹이하고 병풍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분은 국무총리로서 역할로는 적당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지도자 감이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여당으로서 만만한 선거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총리가 뭐 훨씬 앞서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기 때문에 장 소장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네. 전망이었고요. 박상철 총장님, 분명한 건 종로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 뜨거울 거라는 그렇죠. 것. 사실 우리 장 소장님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방송만 아니면 두 후보 진영에 한 사람이라도 장 소장을 영입해가면 그분이 아마 승리를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아무나 될 거라. 방송만 하시면 알고 계시는데 예. 이 살 종로에 대해서는요. 모든 후보들이 머뭇머뭇거렸어요. 딱 한 사람,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가셨는데 정세균 이제 총리라 칩시다. 예. 총리 아니면 거기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한때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다 막 하면서 이렇게 뭐 전국 선거 향배를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종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요즘 갑자기 들어서 정치 1번지가 돼버렸지만 바람 갖고만도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조직력 같은 것이 완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로에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도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는 사람, 까다로운 것이 됐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데가 종로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황교안 후보한테 좀 제가 좀 어떤 몇 가지 충언을 좀 해주고 싶은 거죠. 예. 자,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바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또 문재인 반대한 사람 다 직결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메시지가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후보가 결코 낙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예. 양대진이 쏠리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가 그럼 과연 바람을 제대로 끌고 왔느냐라고 예. 봤을 때 첫째 자유한국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통합으로 갔어요. 통합으로 가자고 한 게 아니라 혁신과 통합으로 안 가면 안 될 상황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유승민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고는 통합은 양적 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냥 새누리당 쪽으로 그냥 복원된 정도? 뭐 그 저는 100% 됐다 보지 않은데 소위 안철수라든가 이 중도 세력이 들어가지 않은 즉 대통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랜드를 붙일 수가 없는 통합 양적인 것. 그 문제고 질적인 것도 뭔가 이 통합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즉 통합을 끌고 가야 되는데 통합 선언을 하면 안 될 상황으로 와서 마지막에 그렇게 갑시다라는 거란 말이죠. 벼랑 끝으로 몰린 거다. 그런 일종의 야당에서는 그 통합했던 이유도 뭔가 통합을 하자라는 그 바람인데 그 바람을 황교안 후보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비 후보가 이미 후보로서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한테 즉 범보수교에 정말 이 하나의 기회가 있다면 즉 바깥 진영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문재인이 대통령 국민적 정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단합하면 된다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소환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보수가 새롭게 나섰을 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이 시대에 맞는 그걸 반성하고 시대에 맞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승민 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과 어떤 결론이 나도 격렬한 토론을 했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진짜.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통합됐네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이낙연 후보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잘 지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황교안 이 대표에 대한 어떤 후보자로서의 단점, 이 허술함도
만만치 않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기고 안 이기고를 떠나서 이것은 변수가 많다. 변수가 예. 많을 수밖에 없는 선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